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된 지 반개월 정도 된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시댁에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연으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게 되었어요. 제게 철딱선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동서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다 큰 성인에게 본때를 보여줘 본 적은 없는데 저 또한 그 친구 덕분에 저답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드러냈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얼마 안 된 그날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감히 남편 잘 만나 제2의 인생인 결혼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동서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시동생이 1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제겐 동서되는 그 친구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라서 시모가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굳이 시모가 그걸 집어내지 않아도 저 또한 동서의 재력에 스스로 위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모가 굳이 저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원래 어떤 관계든 비교를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시모가 꼭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어버리니 집안 분위기에 나락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도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결혼을 밀어붙인 케이스였기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일이 많아서 결혼 인사 때 아니면 볼 일이 별로 없어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모는 주야장천 마주하니 저를 싫어하는 그 얼굴을 더 자주 봐야 했습니다. 시댁도 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친정이랑 비슷한 형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비범한 며느리가 좋나 보더라고요. 자기 배경이 너무 평범해서 잘난 집안을 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며느리 될 사람이 배경이 비범하든지 학벌이 비범하든지 직업이 비범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 정도는 뛰어나길 바랬습니다. 제가 결혼 인사 갔을 때도 대놓고 저런 걸 물어보셨으니 시모가 원하는 며느리상 정도는 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모가 좋아할 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보니 시모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솔직히 결혼 반대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모가 자기 의견을 양보한 이유는 제 남편이 장남이라서 분에 넘칠 만큼 아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저를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예쁨 받지 못했어요. 시모는 자신에게 무언가 해줄 며느리를 원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며느리였다 보니 제게 못마땅하다는 걸 늘 표현하고 다니셨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시모는 차라리 이혼해도 좋으니 남편이 저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에 저랑 남편 관계를 엄청 이간질했었거든요. 내가 분명 50만 원짜리 다육이 여기 뒀었는데 없어졌어. 새아기가 집에 올 때마다 여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긴 하던데 걔가 집에 오고 난 후로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또 시적이네. 내 아내 그럴 사람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제발 소설 좀 쓰지 마. 시모는 저런 식으로 안 되는 소리를 자주 짓거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를 배척해줘서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저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모함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나중에 동서가 결혼 인사를 오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 시모 눈밖에 나버리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부자인 걸 알고는 결혼하기 전부터 1등 며느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맏며느리는 저인데도 동서가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것처럼 대접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이런 며느리를 들여야 돼. 네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집안이 화사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니?
사돈 내가 딸 예쁜 거 알고 정말 귀하게 키웠나 보구나. 누구랑 다르게 곱게 자란 티가 팍팍 나네. 칭찬 그만하세요, 어머님. 듣기 부끄러워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너무 칠칠 맞다고 시댁 가서 미움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신걸요? 시모도 시모지만 저는 동서를 처음 봤을 때 동서 역시 만만치 않은 여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시모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결혼 인사 온 첫날부터 저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대담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시모와 하루 만에 친해져서 팔짱까지 끼고 살랑살랑 눈웃음도 잘 치는 것이 긴장이라곤 전혀 안 하는 사람 같았죠. 사실 동서가 긴장을 하든 말든 시모랑 잘 지내든 말든 제가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일부러 염장 지르려고 부른 건진 모르겠지만 꼭 동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저까지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놓고 따로 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주방 일을 시키면서 거실에 앉아 저를 돌려가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당연히 동서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더라고요. 저리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는 시모가 저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가정부 부리듯 말하는 것이 서운하긴 하더군요.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주말에 불러서 부려먹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사업가라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시모가 그걸 아주 잘 아니까 일부러 남편 몰래 저만 부르려고 주말에 연락하더라고요. 동서는 부자라서 그런가 일도 안 하면서 항상 주말에만 시댁을 가대요. 어쩌면 시모가 일부러 저 골려 먹으려고 주말에 동서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어쨌든 동서는 나이가 저랑 겨우 1살 차이인데도 백수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모의 태도도 좀 황당했습니다. 동서의 배경을 듣고 눈을 빛내던 시모가 동서의 직업까지 기대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상황에 동서가 백수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긴 현모양처가 꿈이라나 뭐라나. 근데 시모가 동서의 철없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특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야 남자가 벌면 되는 거고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된다네요. 저보고는 남편 혼자 돈벌이 하게 해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지 말라고 귀에 피날 정도로 경고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 형편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시모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고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어이없었던 건 시동생이랑 동서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울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동서 편에 나서서 시동생을 나무랐어요. 동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시동생이 무릎 꿇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잣집 며느리 안 놓치고 싶었으면 고집 센 시모가 동서의 비위를 다 맞춰주나 싶더라니까요. 정말 혀를 내둘렀었죠. 아무튼 시모는 애쓴 마음이 헛되지 않게 끝내 동서를 시동생과 결혼시키는 데에 성공했어요. 동서랑 시동생이 혼인신고까지 마쳤을 때 시모는 마음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향한 시모의 사랑은 더욱 커졌고 저랑 동서를 두고 시모의 편애는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식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남편만 자리를 잠시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장남도 좋은 맞선 자리 많이 들어왔었거든. 잘 나가고 능력 좋은 며느리감 참 많았는데 애가 워낙 눈이 낮아서 실패했지 뭐니. 내가 우리 장남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친다니까. 우리 장남도 돈 많은 배우자 만나서 호강할 수 있었는데 다 커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 제가 있는데도 저를 대놓고 개무시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남편 말고는 저를 감싸주는 식구도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시댁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들이었죠. 아무튼 시모가 동서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개무시했을 때 식구들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다들 장난식으로만 그러지 말라고 말릴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결혼이었고 남편이 제 편이란 걸 너무 잘 알아서 무서울 건 없었어요. 서운한 거랑 두려운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 웃는 얼굴에 똑같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돈이 많이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바란다고 어머님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돈돈거리시네요. 그러다 기대만큼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삐치겠어요. 나중엔 자식 잘못 키웠다는 소리도 하시겠죠? 역시 어머님 같은 분들은 속이 훤히 보여서 웃겨요. 뭐야? 돈돈거려?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 그따위니? 네? 저는 그냥 어머님 말버릇 따라 해봤을 뿐인데요. 어머님이 저에 대한 감정을 안 숨기시길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동서가 보고 있는데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째려보더군요. 아마 제 주제에 무슨 체면을 따지냐고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할 시간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 성격에 한바탕 다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분위기가 고조될 바엔 그만 주방에서 뒷정리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리를 떴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모를 좀 과소평가했더라고요. 시모가 저 때문에 동서 앞에서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바로 안갚음을 해주는 겁니다. 주방으로 저를 따라와서 제가 서 있는 싱크대로 그릇을 와르르 쏟아버리대요. 그 바람에 더러운 오염물이 제 옷으로 왕창 튀어버렸습니다. 거의 들이부어진 셈이로요. 비싼 옷도 아니니 버려도 상관없잖아. 이참에 너도 네 동서 보고 옷 센스 좀 배워라. 젊은 나이 아깝게 옷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맏며느리 있다고 말하기가 싫다. 미안하단 말 먼저 할 거 아니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지. 시모는 끝내 사람 속을 뒤집고 가버렸어요. 제가 자기한테 지는 꼴을 봐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이니 그랬을 겁니다. 짜증이 났지만 여기서 제가 또 나섰다간 시모 성격에 이보다 더한 반격으로 갚아줄 거거든요. 근데 식구들 다 모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긴 싫어서 참았어요. 그냥 철없는 어른이니 불쌍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 위안만 했죠. 저는 졸지에 많은 양의 물을 튀어 찝찝한 상태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괜히 시모한테 한마디 대들었다가 저만 똥 덜 닦은 기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등장했죠. 제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딱히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런 남편의 눈에 자기가 없는 동안 제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잘 보였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제 꼴과 거실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 식구들을 번갈아 보더니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바로 시모한테 가서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엄마, 그새를 못 참고 또 저 사람한테 시비 걸었어? 한 번만 더 내 아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내가 뭘 했다고? 맏며느리가 돼서 시애미한테 함부로 짓거리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야 했어? 제가 먼저 건방지게 말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 시모는 주변 가족들을 가리키며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얄밉기로는 세계 최강이지 않나 싶었어요. 저희 집에 얄미운 사람은 시모 하나로 족한데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는 걸 이날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막 식구가 된 동서가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아주버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말씀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형님 태도에 좀 놀라서 말려야 하나 싶었어요. 형님 말씀이 많이 무례하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가정교육을 받았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들었지? 이제 막 우리 식구 된 막내애가 집안 분위기에 대해 뭘 안다고 벌써부터 이런 소리를 하겠어? 그만큼 전연이 나한테 심했다는 거 모르겠니? 어떻게 아들이란 녀석이 막내 며느리보다 내 마음을 몰라줘?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참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모와 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누구도 없고 시모와 동서만 있었다면 다들 두 사람 연기에 끔뻑 속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남편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제 시집살이가 굉장히 지옥이었겠죠. 근데 고맙게도 제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었어요.
동서와 시모의 뻔뻔한 태도를 보곤 바로 행동으로 답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 벗겨서 그 고무장갑을 들고 가 동서한테 집어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 받았으면 잘 알겠네요. 그쪽이 내 아내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설거지 같은 잡일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예의예요. 퍼질러 앉아서 숟가락만 끄적이는 건 재수씨 친정이나 가서 하는 거고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얘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 어디서 세제 묻은 고무장갑을 들고 와서 난리야. 잘못한 건 네 마누라라니까 왜 엄한 곳에 화풀이 하는 거냐고. 정작 남편에게 욕먹은 동서는 가만히 있는데 시모가 되레 놀라서 동서를 챙기는 웃긴 모습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남편과 제 손을 들어준 이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시부랑 시동생은 시모가 제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텐데 끝까지 모른 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동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동서 집안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동서가 오지랖 부려서 시부 사업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도 결국 남편을 나무라는 쪽을 선택해버리더군요. 게다가 시동생은 당연히 자기 마누라가 우선인 사람이라 기대를 해선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저 여자한테 눈이 먼 사춘기 청소년으로 치부해야 했습니다. 자기 여자 함부로 대했다고 남편을 째려보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식구들이 돈에 정신 나가서 동서를 감싸는 꼴을 보자 남편은 더 화가 났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아니까 더 저를 믿고 제 편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모가 찢어질 듯이 고함을 내질렀어요. 야, 어디가? 상은 누가 다 치우라고? 이거 치우고 가야지. 설거지도 다 안 했잖아. 지금 안 하고 가면 다신 우리 집 못 오게 할 줄 알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남의 집 자식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남편은 시모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답 대신 현관문 세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사과하면서 당분간 시댁 가지 말자고 명절도 제사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겠어? 괜히 집안 불화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 끼고 다 하라 그래. 제사고 명절이고 차례고 좋아하는 며느리랑 준비해야 즐겁지. 뭐하러 서로 스트레스 받을 짓을 해?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진 엄마 연락 무시해줘. 저보다 더 많이 화를 내주는 남편 덕분에 되게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 환경입니까? 내 결혼 쪽박났다고 표현하기 좋을 상황이잖아요. 저는 남편만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모의 연락을 다 씹고 먼저 사과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역시나 시댁이란 건 남편이 천륜을 끊지 않은 이상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들 중에선 장남이 좋고 며느리 중에선 동서가 좋아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운 시모는 장남 때문이라도 저를 완전히 등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해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시모가 그날 다퉜던 일을 우리에게 먼저 사과해주는 덕에 저희의 냉전 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당분간 남편 때문이라도 제게 시비 거는 걸 좀 조심했어요. 저와 동서가 마주치는 일을 이전보다 잘 만들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젠 동서가 몸이 근질근질한가 보더라고요. 저랑 친한 것도 아니면서 어느 날부터 안부 문자를 보내대요. 별로 답장해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받은 척 그냥 씹었더니 그 뒤로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는 자기가 시모를 잡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였어요. 시댁에서 시모를 잡는 것이 실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백수니까 심심한지 사람 골려먹을 궁리만 하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같은 백수인 시모랑 저를 골려먹느라 재밌었겠죠. 그런데 시모가 잠깐 저 괴롭히는 걸 파업 중이라 자기는 따분한가 봐요. 느닷없이 시모의 심부름을 왔다면서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거 아니겠어요? 형님, 이런 궁상맞은 곳에 살고 계셨구나.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죠. 솔직히 어머님도 별 볼 일 없는 곳에 살면서 왜 그렇게 형님을 깔보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형님 사는 꼴 보니까 어머님이 그럴 만도 했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저 대사가 바로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한 동서의 첫인사였습니다. 인사 멘트만 봐도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란 거 느껴지지 않나요? 동서는 우리 집을 들어오자마자 집을 둘러보더니 엄청 비웃더라고요.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근데 동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기분 나쁜 것들이라 딱히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보다 다른 말이 좀 더 머릿속에 남았는데요. 저는 동서가 시모랑 쿵짝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 좀 의외더라고요. 동서가 그동안 자기 편하자고 시모를 이용했을 뿐이었단 걸 그날 처음 눈치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모는 동서랑 대화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동서를 엄청 어화둥둥했던 거였어요.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서 둘 사이를 돌아보니까 참 재밌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서는 제 앞에서 시모에 대한 속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시모한테 미움받고 있는 입장이었으니 제가 아무리 무어라 짓거려도 시모가 제 말을 믿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갈수록 동서의 입술은 더 험해졌습니다. 저랑 둘만 있으면 거침없이 저와 시댁을 개무시해주더군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그냥 자기보다 돈 없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다 창해 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더라니까요. 저한테 직접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동생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개처럼 헌신을 잘해서라고 말이죠. 나는 내 곁에 개처럼 있어줄 사람이면 돼요. 괜히 비슷한 집안 만나서 피곤하게 며느리 노릇하고 사는 거 지겨워. 지금처럼 못난 놈들한테 돈 조금 쥐어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제 앞에서 아주 내 발로 기잖아요. 형님은 그렇게 못해서 개고생해야 되는 거고. 입조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아도 동서처럼 주둥이 싸게 놀리면 결국 가진 거 다 잃게 될걸? 나중에 개망신 당할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 뭐라고요? 허세는 형님이 부리고 있는 게 허세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 때문에 괜히 센 척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입에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 나이 30대에 백수로 지내는 게 한심했는데 나중엔 백수로 지내줘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자기한테 감정 상해서 싸움을 걸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시비를 걸더라고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난 동서 돈보다 동서 머리통이 너무 부러워. 동서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닌데 인생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 솔직히 동서가 엄청 깡통머리라서 되게 민폐거든? 근데 동서는 주변 사람들 기분 눈치 못 채고 뻔뻔하게 밀고 나가잖아. 나 그게 너무 부럽더라. 내가 신이었다면 동서 네 머리통이랑 바꾸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좀 했더니 동서가 의외로 이런 것에 또 열받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위치를 자각시켜주고 싶었던 건지 사고 하나를 거하게 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차를 손봐놨더라고요. 차 문 손잡이에 돈 봉투까지 말아서 끼워놨대요.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건가 싶은 거 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서한테 화가 나서 당장 따지러 가려고 했는데요. 그거 제가 우선 말렸습니다.
그래봤자 동서는 제 똥차를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 자기 잘못에 대해선 반성조차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 돈 봉투까지 대놓고 두고 갔다는 건 자기 행동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잖아요. 동서가 저질러 놓은 행동에 화부터 내는 건 그저 동서랑 놀아주는 집밖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동서가 제 차를 손괴하는 증거물만 우선 모아놓고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제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시댁을 가서 동서를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적당히 고분고분한 척 수그려 주었죠. 언젠가는 동서의 성격이 집안에 큰 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제가 일을 꾸미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동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성격인가 봐요. 그렇게 돈 없는 사람 무시하던 동서 성격이 결국 저희 집에 대단한 불씨를 퍼뜨렸는데요. 그날은 다름 아닌 시모가 집에서 개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시모는 어김없이 저를 잡일시키려고 며칠 전부터 제게 연락해 시댁으로 대기를 시켜놨어요. 시모랑 동서한테 여전히 감정 상해 있던 남편이 뭐하러 개모임까지 챙기냐고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으나 동서의 약점을 잡으려면 동서 꼴을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에겐 이번만 해주고 다음부턴 안 하겠다고 말한 뒤에 시댁을 갔습니다. 일단 시모에게 안 하겠다는 말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려 했던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좀 일찍 도착한 시댁엔 동서도 와 있었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개모임하는 시모를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를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일부러 개모임하는 날 동서까지 부른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역시 동서가 음식하는 데에 손도 못 대게 했고 저한테만 이것저것 명령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때문에 한동안 제게 말 거는 걸 조심하더니 개모임 하는 그날은 시모가 유독 들떠서 조심성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건 동서의 존재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모 성격에 부잣집 며느리 들어왔다고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했을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제게 시모를 욕했던 모습은 감쪽같이 숨기고서 또다시 시모 홀리는 구미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애교를 잔뜩 부리면서 자신의 위치가 이게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TV 보고 시모랑 말동무하며 놀기만 하더군요. 또 시모 기죽지 말라고 개모임 때 입을 옷도 준비를 해준 것 같았어요. 내가 좋은 며느리 뒀더니 친구들 만나는데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보네. 이래서 집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사람 기분이 달라진다니까.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시모랑 동서는 꼭 제 주변에 와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둘 사이가 좀 꼴사나웠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을 때라 그런지 시모가 동서한테 제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걸로만 보이더라고요. 저 둘의 속마음이 서로한테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그냥 웃기기만 했어요. 그렇게 개모임이 시작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개모임 사람들에게 동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되고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모의 낯간지러운 말들이었죠. 내가 아끼는 막내 며느리잖아. 얼마나 싹싹하고 귀여운지 몰라. 오늘 자기들 만난다고 며느리가 옷도 사줬어. 내가 요즘 막내 며느리 보는 맛에 산다니까. 너희들 알지? 나 며느리 복 없는 줄 알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제가 주방에서 뻔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모는 말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모 친구들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제 눈치를 더 봤던 것 같네요. 그래봤자 시모나 시모 친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요. 아무튼 시모는 이미 친구들에게 동서가 부자라고 소문을 쫙 퍼뜨려 놓은 듯 했어요. 다들 집에 오자마자 동서를 찾더니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내내 동서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시모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쩐지 시모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수준 있어 보인다며 칭찬도 했고
자기들 며느리랑 비교까지 하면서 점점 동서 바라기가 되어갔습니다. 술 때문에 더 칭찬이 과하고 자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번잡한 상황을 주방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시모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좀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몇 잔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계속 동서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아니, 얘가 너무 착해서 그렇게 막 퍼다 준다니까. 내가 따로 말 안 해도 알아서 갖다 바쳐.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어. 어디서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자기들도 우리 애한테 잘 보여도 혹시 알아? 뭐 하나 얻어갈 수 있을지. 아줌마들은 시모의 말에 깔깔 웃으면서 며느리가 지갑이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시모는 동서 덕분에 재벌이 된 기분을 느낀다고 나중에 혹시 집도 한 채 해줄 수 있냐고 끝도 없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게 진짜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시모가 동서 없는 곳에서도 자기 친구들한테 동서만 있으면 이제 자기 재벌이라고 떠들고 다녔나 봅니다. 시모 친구들이 시모가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했던 내용까지 속속히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동서의 표정이었는데요. 시모랑 시모 친구들의 수다가 길어질수록 동서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돼서 동서가 못 참겠는지 화장실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한참 화장실에 있는 것 같더니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들리게끔만 시모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거지년들이 나이까지 먹고 쪽팔리지도 않나. 저런 식으로 새파랗게 어린 사람한테 구걸하고 싶을까? 나는 절대 나이 먹고 저렇게 안 살아야지. 너무 추접하지 않아요, 형님? 글쎄, 동서 돈 쥐어주고 개처럼 굴리는 거 좋아한다며. 내가 보기엔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감히 자기가 나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오냐오냐 해주니까 분수도 모르고. 근데 이 대모임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집 아줌마 비위 하나 맞추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똑같은 것들 여러 명이나 상대하려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동서는 개모임에 흥미가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예 제 앞에서 속에 쌓였던 욕을 털어내려고 작정하고 자세까지 잡더군요. 그렇게 화가 나면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말하지 왜 뒷담만 까? 동서가 말만 하면 어머님이 어련히 조심할까. 어머님이 동서 엄청 좋아하잖아. 이 형님 순수하시네. 어머님이 절 좋아하는 거겠어요? 제 돈을 좋아하는 거지.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그렇게 싸구려 냄새 풍기는 사람들은 상대해봤자 제 인생만 피곤해져서 안 건드리고 싶네요. 동서가 어머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어머님이 아시면 실망하시겠다. 난 그래도 동서랑 어머님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길래. 네?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한테 손톱만큼의 정도 없어요. 저한테 무슨 일 생기더라도 절대 이 집에 제 친정 재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빚도 있다면서요?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살다가 어머님 아버님 죽기 전에 이혼이나 할 생각이에요. 동서랑 저랑 1살 차이인데도 한참 철없고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동서 또한 술을 몇 잔을 해서 그런지 당시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렸다면 알았을지도 몰랐을 만큼 기척도 났었는데 말입니다. 시댁 주방 옆에는 다이닝룸이 하나 있어요. 동서가 화장실 간 사이 시모가 친구 2분이랑 자리를 비웠거든요. 하필 그곳을 구경한다고 들어가 있었어요. 겨우 허술한 나무문으로만 가로막혀 있는 그곳이 주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막아주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일부러 동서한테 더 말을 시켰던 거예요.
동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럽던 다이닝룸은 역시나 동서의 돌발 발언 때문에 어느새 조용해졌더라고요. 시모가 저희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시모는 충분히 그럴 위인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 개 같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동서가 이해 좀 해주지. 지금 비위 맞춰주는 걸로도 친구들 데려와서 이 난린데 이해까지 해주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자기 같은 친구들만 사귀었대요? 친구들도 다 주인한테 꼬리 흔드는 개 같던데 봤어요?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꼬리 흔드는 개? 그때 다이닝룸의 문이 확 열리면서 시모가 등장했어요. 두 사람을 더 골려주고 싶었는데 시모가 거기까지 참는 건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동서를 놀래주는 건 성공했어요. 동서는 되게 깜짝 놀라며 시모를 마주했는데요. 시모는 동서의 망언 때문에 술이 확 깨는지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그리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동서의 머리끄덩이까지 붙잡았습니다. 감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시애미를 망신시켜?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대우해줬더니 사람을 개 취급해? 무슨 이런 건방진년이 다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미를 욕할 수 있냐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래요? 솔직히 어머님도 처음부터 저보다 돈에 더 관심 있었던 거잖아요. 서로 이용한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만 무조건 어른 비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쉬운 쪽이니까 너한테 깍듯이 굴어라 그거니? 부잣집 며느리면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 같은 무식한 며느리야. 시애미를 집 발 아래로 보는 며느리를 뭐가 좋다고 끼고 살겠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놈의 자존심 좀 고치세요. 그런다고 없는 돈이 굴러와요? 친구들한테 개망신 당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친구들이랑 어머님 비렁뱅이인 거 사실이잖아요.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저한테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과할 때까지 이혼 못해요. 두 사람이 파국을 맞은 장면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왠지 예상치 못한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보다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가 갈수록 자기 성격 드러내며 건방지게 나오니까 시모뿐만 아니라 시모 친구들까지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시모 친구들이 시모랑 동서 사이를 말리다가 동서가 전부 싸잡아서 개무시를 해주니까 시모 친구들도 더는 못 참고 동서에게 덤벼들었어요.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던 저는 결국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둘의 싸움을 말렸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우선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돈 많은 며느리 뒀다고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돈 많은 사돈집에 아들 보내는 게 아들 장가 잘 보내는 거라면서요. 장가 잘 보내긴 개뿔. 이 가식적인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훨씬 아까워졌지. 이 썩을 년 그냥 안 내버려도 무조건 이혼 소송할 거야. 시모는 제 말 때문인지 동서한테 받은 옷이랑 액세서리 다 뜯으며 동서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도 자기 성질만 내세울 뿐 한 번도 지려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소송해봤자 시모가 손해고 되려 위자료 물게 만들 거라고 협박도 했어요. 그 바람에 시모는 더 충격받아서 싸웠습니다. 시모 친구들도 동서더러 싹수 없다고 돈 많은 가정에서 자라면 뭐하냐고 개념이 없는데 라며 쌍욕을 했어요. 때마침 타이밍 좋게 남편이랑 시동생도 들이닥쳤는데요. 엉망진창인 상황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먼저 들어야 했고 그 다음 사태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이혼하라고 생 난리를 쳤어요. 나는 저딴 무식한 년 며느리로 절대 못 둔다.
전현이랑 이혼 안 하면 내가 이 집을 나갈 거야. 역시 시모는 자존심이 센 편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어린 며느리에게 그런 개망신까지 당하며 돈돈거릴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황당했던 건 시모는 그제야 제가 며느리로 보이나 보더라고요. 저를 맏며느리 취급하면서 당장 저 꼴불견 끌어내라고 제 손을 잡대요. 어차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인지라 저는 시모가 이참에 정신 차리길 바래서 그 손길을 내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한테 잘하신 거 딱히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머님 편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동안 어머님 머리채 수십 번은 잡았거든요. 다만 저는 동서처럼 머리통이 깡통이 아니라서 제 신용 잃을 짓은 참았을 뿐이에요. 뭐야?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희들 둘이서 짜고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야? 둘 다 쫓겨나고 싶어? 동서랑 둘이서 지지고 볶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이랑 의논해서 더 이상 어머님 안 모시려고요. 남편이 거절하면 이혼해서라도 어머니랑 인연 끊을 거예요. 어머님의 그 수준 떨어지는 허세 더는 못 보고 살겠어요. 동서에다가 저까지 날리니까 시모가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었나 봐요. 조건 없이 시모 편 들어주던 시모 친구들도 이젠 시모 처지를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모가 울분이 차 저한테 결국 손바닥을 올렸을 땐 고맙게도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딱 한마디로 시댁과 작별 인사를 해버렸네요. 그냥 며느리 복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시어머니 복 더럽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말 테니까. 원래라면 뒷정리까지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이왕 손털기로 한 거라 그냥 두 손 두 발 가볍게 나왔습니다. 아,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서한테도 한마디 해줬어요. 참 동서, 내가 중요한 말을 까먹을 뻔했다. 내 차 망가뜨려 놓고 알아서 수리비 놓고 갔더라? 그 수리비 돌려줄 테니까 고소장 기다려. 어차피 동서 백수라서 법원 들락날락할 시간 많잖아.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지금까지 시댁을 방문하지 않고 있네요. 그 사람들한테 작별 통보를 하면서 유독 아쉬웠던 건 남편과의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몸에 좋은 걸 자주 하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걸 끊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제 인생에 활력을 주겠지만 시모가 곁에서 제 인생을 계속 오염시킨다면 저는 차라리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편이 제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려고 했죠. 남편처럼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재혼도 못할 거란 걸 받아들였고요. 근데 남편의 반응은 다소 놀라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천륜을 포기하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더라고요. 저보고 앞으로 시댁 안 챙겨도 되니까 지방에 가서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남편 복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뒤로 시동생은 시모가 시켜서 진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소송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서 친정 쪽에서 시부 사업 도와주던 지원을 모조리 끊는 바람에 사정이 쪼들렸고 그래서 소송할 돈이 없었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시모가 더 뿔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모가 동서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시모 성격에 그 치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 진짜 독하고 무서운 게 동서가 금수저인 것까진 어떻게 망칠 수 없어서 동서한테 개인적으로 똑같이 치욕을 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동서가 차량 손괴죄로 고소당해서 조사받으러 출석한 날에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 동서 뒤를 밟았다가 인분 섞인 물을 동서한테 들이부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 장소가 계단이었던지라 동서가 쏟아지는 물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답니다.
그렇게 계단을 몇 개 굴렀는데 그 사고 탓에 팔꿈치 금이 가버렸다지 뭡니까? 동서가 시모랑 시모 친구들을 맞고소하는 바람에 서로 바쁘게 경찰 조사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은 내내 모르고 있다가 정리가 다 된 뒤에야 얘기를 해줬어요. 시모가 돈 좀 빌려달라고 남편한테 연락 왔었는데 남편이 시모더러 나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 뒤로 시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또 끊었대요. 아직은 저한테 삐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방으로 온 지 반개월이 되었는데도 저는 시모한테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자기도 시부모님을 볼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나름 현명하게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모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시모가 사과한다고 해도 제가 그 용서를 과연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지금처럼 무탈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한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고 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자존감을 잃은 채 한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교훈을 삼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른 나이에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보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젊은데 고생한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다 지나간다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준 사람도 있었답니다. 저도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신 분에게 용기를 건네고 싶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며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또래보다 빠르게 취직을 했답니다. 20대 중반이어서 퇴근하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는데 제 친구의 지인과도 몇 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저에게 호감을 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어느샌가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갓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대학생이었어요. 직장인과 연애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역시나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냈는데 저는 돈을 벌고 남편은 용돈 받는 입장이다 보니 점점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제가 산다고 하면 화를 내던 남편은 나중엔 거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돈을 버니까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넘기기로 했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남편과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겁고 나른하고 어느 날은 샤워기를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병을 늦게 발견하시고 돌아가신 게 저에겐 큰 트라우마가 되었기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과에 가봤는데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2달 정도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임신 6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어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웠고요.
남편은 소중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와 저녁 식사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는 제 뒤에 있을 거라고요. 남편은 아기를 포기하는 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라면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아기를 위해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에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뒤에 처음으로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입덧을 심하게 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단정하게 꾸미고 떡 케이크도 준비했죠. 시댁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현관문 앞에 서자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어질어질한 정도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서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덧이 심하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을 해놨었는데 말이죠.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걸 본 어머님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빵 쪼가리를 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밥 차렸다. 그렇게 냄새가 나면 넌 베란다에 잠깐 나가 있어라. 반기시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처음 만난 순간부터 푸대접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소파 구석에 앉았어요. 남편은 너무 배고프다면서 어느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죠. 그때 시모가 제 앞에 와서 섰답니다. 지금 몇 주나 됐다고? 아직 수술할 수 있는 시기 아니니? 나이도 어린 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다고 찾아와? 쟤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어. 넌 뭐 어디 콧구멍만한 회사 다닌다면서? 아, 엄마, 무슨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 우리 아기인데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그리고 나 금방 졸업이야. 바로 대기업 취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취직 안 된다고 난린데 네가 뭔 수로 한 번에 대기업에 취직을 해. 너 쟤랑 결혼하면 인생 뻔하게 보이니까 하는 소리야. 애 키워야 된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가 40대고 50대는 거야. 넌 형이 그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펙을 쌓고 노력을 했는지 다 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럴수록 더 조신하게 살아야지. 이게 다 부모 망신시키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몸 굴리는 애들은 그래서 다 하자가 있다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기는 제가 혼자 만들었나요?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이 나와서 잡았지만 얼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다시는 남편 어머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혼 역시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기가 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면서 매일을 찾아와 울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와 있기도 했고요. 저 역시 마음을 굳게 먹고 산부인과에 찾아가려고 했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계속 나고 마음이 아파서 앞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벌써 임신 12주에 접어들었고 저는 결국 아기를 지키고 결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모가 제가 되바라졌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는데요. 결국 아버지가 시부에게 전화를 해서 오래 대화한 끝에 상견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남편은 나이가 8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했고 4살짜리 아들도 있었어요. 저는 상견례에서 처음으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형님도 저를 보자마자 대뜸 너무 어리다면서 애가 애를 낳으니 큰일이라고 혀를 차는 게 아니겠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모는 아버지에게도 무례하게 굴었는데 제가 되바라졌고 가정교육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저 묵묵하게 듣고만 계셨어요. 시모는 집에 여유가 없으니 집을 해줄 수는 없고 일체 지원도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둘이서 살고 싶어 사는 거니 월세로 시작해서 살아야지 별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도 안타깝고 제 처지도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는 꿈은 어느 여자에게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한다고는 해도 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서 투룸의 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결혼식도 가장 기본으로 단촐하게 했고 시모는 남보기 부끄럽다면서 지인들에겐 연락도 안 하고 가까운 친척들만 불렀더라고요. 남편도 친구가 별로 없다면서 10명도 안 왔죠. 오히려 제 하객이 더 많을 정도였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건 형님의 태도였는데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회사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 서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옆으로 와서 요즘 세상에 신혼을 투룸 월세로 시작하는 게 진짜 드문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꺼내는 거 있죠. 옆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놀라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유유히 가버리는 형님한테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결혼식은 끝이 났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매달 드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생각이 있는 건지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저는 배가 더 불러오면 이제 일도 관둬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지 정 안 되면 시댁에 좀 말해보라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바로 시댁에 전화해서 무슨 어린애가 용돈 타령하듯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는 거 있죠. 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공부하느라 힘든 애한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내가 이럴까봐 결혼 반대한 거야. 네가 지금 내 아들 발목 잡고 있잖아. 지금 제가 생활비 다 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떡하나요? 그래서 좀 여쭤보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결혼 아니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왜 일을 관둬? 요즘은 막달까지 다 일하고 애 낳더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벌써 관둘 생각을 해? 임신한 저는 새벽부터 준비해서 일 가야 하는데 아드님은 수업이 다 오후라고 천하태평이에요. 그럼 아침 시간이 비면 잠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다 해야 돼요? 아침에 공부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우리 아들 어줍잖은 데 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 말고 네가 애 낳기 전날까지 다녀. 대기업 다니려면 스펙 쌓으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애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다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오히려 제 몸 상태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차마 돈이 없어서 다닌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젊어서 괜찮다며 웃어 넘겼죠.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사 먹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여서 너무 서러웠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사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제 카드는 안 쓰는 걸 보니 시모가 따로 용돈을 챙겨주는 모양이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과일 한 번 사준 적 없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아기를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저에게 육아휴가까지 주면서 남아있으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암묵적으로 잘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저는 좁은 집에서 매일 아기를 돌보며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진짜 아기를 키우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무섭고 속삭에 감싸는 법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남들처럼 친정엄마가 함께 도와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죠. 시부모는 아기를 낳은 당일에 병원에 와서 손주 얼굴만 쓱 보고는 저는 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네요. 남편은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더니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신경도 잘 안 쓰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시키는 대로 젖병을 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나오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머리도 못 감는데 남편은 나갈 때마다 얼마나 꾸미고 나가는지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는 하루에 10분도 아기 봐주지도 않으면서 학교에 그렇게 꾸미고 갈 시간이 있어? 그럼 학교 가는데 너처럼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냐? 아기는 집에서 노는 엄마가 봐야지. 네가 낳자고 해서 낳은 아기야. 근데 왜 나만 다 책임져야 돼?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샤워도 못 해. 너는 내가 불쌍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생활비는 어쩔 거야? 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네가 돈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아씨 진짜 시끄러. 너 이렇게 구질구질한 애였냐? 머리는 떡져가지고 아휴. 밖에서 상큼한 애들 보다가 너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난 몰라.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보든지. 너네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같이 아기 봐주고 도와줘도 힘든 판국에 또 아침 대바람부터 나가기만 해? 남편은 제가 나가지 말라고 악을 써도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답니다. 이렇게 매일 신랑이 하는 날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생활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서 아기 분유 살 돈도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척 받았지만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만 펑펑 울고 말았죠. 아버지는 바로 회사 반차를 쓰시고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쾌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고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 덕에 아주 오랜만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죠. 거실로 나가보니 아빠가 아기와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받아들자 아버지는 밥 먹으라면서 식탁을 가리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쌈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매일 미역국에 밥만 말아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니 얼마나 맛있던져.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서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남편과 말을 좀 해봐야겠다고 기다리셨지만 남편은 밤 11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사는 게 힘든 걸 아셨는지 몇 달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액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렇게 아기를 키우느라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명절 전날에 남편과 아기와 함께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장을 잔뜩 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매년 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배우라고 하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켰죠. 저는 사실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셔서 항상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거의 사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는 제가 칼질하는 걸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답니다.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까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보이네. 너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지? 아유 속상해.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시집을 와서. 왜 서운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밥 해줄 시간도 없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와요. 그리고 아기 보느라 제 밥도 못 해먹는데
어머니는 제 밥 한번 챙겨주신 적 있어요? 말 대답 좀 또박또박 하지 마. 내가 왜 네 밥을 해줘? 내가 애 낳으라고 했어? 네가 낳겠다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든 거야. 잔말 말고 이거 다 다져놔. 그 다음에 이거 다 썰어놓고 빨리빨리 해. 남편과 시부는 아기 앞에 놓고 텔레비전이나 낄낄대며 보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달래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일하다가도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무리 아기 보라고 얘기해도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는데 얼마나 얄미운지요. 늦은 저녁까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제야 형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해결하고 오느라 늦었다면서 바로 흰 봉투를 시모에게 찔러주더라고요. 시모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서 이제부턴 둘째 며느리가 다 할 거니까 너는 한숨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어머님을 못 도와드릴 때가 많아. 마음이 항상 안 좋았는데 이제 동서가 있으니까 한시름 놓겠네. 저는 요리하는 게 너무 서툴고 아기 보느라 어머니 돕느라 정신없이 힘들었어요. 앞으로 형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20대인데 뭐가 힘들어? 내가 동서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해외여행 다니고 밤새워서 놀아도 하루만 자고 나면 멀쩡했어. 하긴 동서는 아기가 있어서 어디 동네 앞도 제대로 못 나가겠네. 아휴, 그러게 왜 사고를 쳤어? 다 그 나이 때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형님, 저번부터 느꼈던 건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도움 좀 주시지 그래요. 형님 돈 잘 버신다면서요. 이 화상 또 말 대답하고 있네. 손이 형님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들을 것이지. 틀린 말 한 것도 없구만. 애가 철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아서 이래. 네가 속상해도 이해해라. 보면 여동생 같고 짠하니까 그러는 건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 들면 다 이해를 하겠죠. 어머니가 고생 많으세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희 저번에 청약 넣어놨던 아파트 당첨될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성질이 나서 남편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찾아보니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아기 보느라 밥도 못 먹었는데 시댁 식구 누구도 아기 봐줄 테니 밥 먹으란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형님에게 아기를 안겨버리고 밥을 챙겨 푹푹 먹어버렸답니다. 형님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낯선 집 거실에서 아기와 자야 했는데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부스럭 소리를 내니까 잠들었던 아기가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지금이 몇 시야? 난 시댁 눈치 보면서 아기 보고 있는데 또 술을 먹고 들어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그럼 어떡해. 쪽팔리게 아기 있다고 나 먼저 들어가냐? 그때 소리를 들은 시모가 불이 나게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시댁에 와서도 남편을 잡고 있어?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서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남편을 다그쳐? 얘가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어떻게 손주한테도 신경을 이렇게 안 써주세요? 저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거지 진짜 같이 명절 보내자고 부르신 거예요? 전 이 집 하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로 자랐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지니? 내가 남사스러워서 어디다 며느리 봤다고 말도 못해. 니까짓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줘야 돼?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새벽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어이없게도 남편은 따라 나오지도 않았죠.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고소한 젖냄새며 갖은 음식 냄새가 퍼져있는 시댁과는 다르게 너무 고요하고 쓸쓸한 집안 풍경에 목이 메어왔죠. 제가 시댁에서 안 해본 음식을 하고 있을 때 혼자 멀거니 집에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먹먹해졌답니다. 기척을 듣고 나오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있냐는 말을 하셔서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싸워서 집으로 와버렸다고 했죠. 저는 아기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서 명절 지낼 음식 재료들을 사서 떡국도 끓이고 반찬도 좀 했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게 키웠는데 어느새 결혼해서 아기도 낳으니 떡국도 곧잘 끓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명절 내내 아버지와 보냈답니다. 친정에 와서 지내니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신혼집으로 돌아가기가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연락 한 통도 없고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래서인지 더 가기가 싫어서 며칠 더 친정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른으로 책임을 다해야지 싫다고 피하기만 하면 안 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남편과 상관없이 혼자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며 집에 있는 동안 자격증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죠. 학원이든 뭐든 아버지께서 다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아기를 돌보는 쳇바퀴 같은 일상을 이어나가야만 했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회사 다니고 연애하고 예쁜 옷 입고 여행 다니느라 바쁜지 점점 연락이 줄어들어만 갔죠. 저는 친구들에게 시댁이며 남편 얘기로 하소연하는 것도 창피해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면서 지냈고 남편하고도 대화를 거의 안 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외로움을 넘어서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게 있다면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를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다가도 아기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저도 함께 웃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아기는 돌이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랑 둘이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말이 많다면서 안 오면 큰일 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도 않길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기를 안고 집을 나섰죠. 날씨가 쌀쌀해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 직전이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항상 생활비가 없어 쪼들렸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죠. 간신히 자리에 앉았지만 아기가 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서 내리기만을 기다린 마음을 누가 알까요? 내려서도 아기를 안고 한참을 걸어가서야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노려보니까 시부가 퇴근하면서 같이 타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를 업고 낑낑대며 시댁까지 제 발로 온 제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때 형님 부부가 먹을 걸 양손 가득 싸들고 들어오더라고요. 호들갑을 떨면서 식탁에 음식들을 펼쳐놓고 샴페인까지 따고 난리를 부렸는데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아주 잔치 분위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평소 음식이라면 환장하는 남편이 먹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는지 혼자 피식거리는데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동서는 청약이 뭔지는 알아? 젊은 시절은 금방이야. 나이 들 때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그 좁은 투룸 월세를 살려고 그래?
저도 회사 다닐 때 청약 들어놨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야 저축이라도 하죠. 학교 졸업할 때는 다 돼가는데 언제 취직을 할까 저도 답답해요. 서방님이야 우리 남편 머리 닮았으면 좋은데 취직하시겠지. 어쨌든 청약 잘 들어놔. 언젠가는 우리처럼 아파트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나중에 늙어서 우리한테 손 벌릴까봐 무섭다. 지금도 10,000원 한 장 안 주시면서 늙으면 도와주실 마음은 있으세요? 동정하시려거든 돈으로 부탁드릴게요,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하곤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겠어. 아님 동서가 유별나게 속이 뾰족한 거야? 아기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 요즘엔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가 제일 상처받아. 우리 딸 봐. 얼마나 밝고 예쁘게 컸어?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아이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야. 형님, 저한테 막말하는 건 참아도 우리 아기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소리를 삑 지르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어떤 대꾸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저와 아기에 대한 대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제가 엄청 부자가 되지 않는 한 더욱더 무시할 것 같았죠. 너무 속이 상해서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급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고요. 그래도 월세는 시댁에서 주는지 남편이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월세를 2달이나 밀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하니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도저히 시끄러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밤늦게 나타났어요. 집주인한테 전화 왔는데 월세가 2달이나 밀렸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집에서 월세 받는 거 아니었어? 아니, 쓸 돈이 모자라서 잠깐 썼어. 나도 학교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유지비도 필요하고. 뭐? 유지비?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지금껏 아기 기저귀 하나 지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게 머리에 똥 만든 게 무슨? 야, 너 남편한테 말 다 했어?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도 말 대답하는 거 다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진짜 안 되겠다. 연애 때랑 완전히 딴판이야. 너 나 속였냐? 네가 날 속였겠지. 너네 엄마가 나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 하는 건 안 들리니? 너 당장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와. 아님 너네 엄마한테 말해서 월세 당장 메꿔놔. 아 싫어. 네가 말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쫓겨나면 그만이지. 넌 너네 집으로 가고 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던가. 아님 너네 아빠한테 좀 말해보던가. 장인어른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 남편은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고 저는 다시 대화를 해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침대에 뻗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옆에 있는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리길래 쎄한 기분이 들어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여자와 깨볶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남편과 둘이 찍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두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는 남편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심증이 있었기에 크게 충격받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재빠르게 저의 핸드폰으로 다 옮겨 담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너 이거 뭐야? 남편 노릇도 안 하면서 너 지금 바람까지 피워? 야, 남의 핸드폰은 왜 봐? 너 이거 범죄야? 이게 진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네. 나 진짜 지겨워서 이렇게 못 살겠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가버렸고 며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배를 누르기에 봤더니 시모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애 키우는 집이 이렇게 더러워도 되냐? 근본이 안 된 어미한테서 저게 뭘 배운 거야? 얼마나 남편이 쥐 잡듯이 잡았으면 무섭다고 애가 집에를 안 간다고 그러니? 너 안 되겠다.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어머니는 얼마나 근본이 되셨길래 그렇게 모주리 같은 아들을 두셨어요? 그 모주리가 바람까지 피우던데. 아세요? 이게 남의 귀한 아들한테 막말이야? 바람은 무슨? 학교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지도 못해? 너는 대학을 짧게 나와서 그런 걸 모르나 보지? 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잔소리 말고 당장 이혼해. 저도 댁 같은 시어머니 꿈에서 볼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네요. 이혼해 줄 테니 당장 꺼져요. 이 되바라진 게 끝까지 말하는 것 좀 봐.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가 더 컸기 때문에 저도 질세라 시모 머리채를 잡고 같이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시모가 애구구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더니 저한테 악을 쓰기 시작했죠. 이 집 우리 아빠가 보증금 내주고 지금 월세도 내가 내고 있는 집이니까 당장 꺼져요. 저는 시모를 현관문 쪽으로 힘껏 밀어서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시모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이웃집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자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시댁 연락은 받지도 않고 발길도 끊었죠. 남편은 아예 시댁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아기를 업고 남편의 대학교로 찾아갔죠. 남편 학과 건물 앞에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는데 건물 안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주 풋풋한 캠퍼스 커플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여자를 잡은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저는 여보라고 크게 소리치며 남편에게로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기를 팍 안기고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너 얘가 유부남의 애까지 있는 거 알아 몰라? 알면서도 만나는 거야? 나요, 아파요. 난 진짜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아기를 안고 있어서 상간녀에게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상간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수습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 앞으로 가서 남편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세게 내리치더라고요. 오빠 진짜 유부남이야?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나이도 많은 게 하도 불쌍해서 매달려서 만나줬더니 쪽팔려. 어느새 우리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애는 안 보고 바람이나 핀다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결혼식에 온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부터 느끼긴 했었지만 남편은 학교에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감춰왔던 거죠. 제가 남편 멱살을 놓자 남편이 다리가 풀렸는지 스르르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서 아기를 뺏어 안고 웅성웅성대는 사람 속을 유유히 헤치고 나왔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이혼 서류를 시댁에 보내놓은 상태였고 위자료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만 갖고 깔끔하게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남편과 싸우면서 질질 끌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예전에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아기와 둘이서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기가 잠든 밤부터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낮에 틈틈이 복습하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니 어느 때보다 독하게 공부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가장 낮은 급수였지만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은 듯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 근방의 주민센터로 발령받아 일한 지도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친정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노인복지팀 창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7급 주사보였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을 응대하진 않고 안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슬쩍 가봤더니 세상에 시모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 비해 너무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시모가 기초 수급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2년 전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반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사고 난 지 몇 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고는 이혼 소송을 해서 의식도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고 발길을 끊어버렸다네요. 그 충격으로 시부도 중풍을 맞아 집에 누워있어 시모가 다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태라더군요. 저는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유, 그놈 말은 하지도 말아요. 졸업 남겨두고 학교를 안 나가서 결국 졸업도 못하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그래도 걔랑 둘이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손주도 있는 마당에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그러게 며느리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시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답니다.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네가 여기서 일할 애가 아닌데. 너 공무원도 아니잖아. 저 공무원 맞는데요? 여기서 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세상 참 좁네요. 그렇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바로 이혼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복지 담당이라 사정 들어보니 딱하긴 한데 장성한 아드님이 집에 계시고 재산 여부도 먼저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가 진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손주는 지금 어디 있니? 내가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보다.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쪽 손주가 아니고 제 아들이니까 관심 꺼주세요. 기초 수급자 선정 결과는 우편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등을 돌리려고 하자 시모가 얼른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거칠게 손을 빼냈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한때는 그래도 부부였는데 우리 아들 한번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너를 만나면 정신 좀 차리지 누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건 여전하시네요. 전 그쪽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주셔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직원 말로는 한참을 대기 의자에 앉아서 훌쩍거리다가 돌아갔다고 하네요. 역설적이게도 시모는 그 잘난 아들 덕분에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주민센터에 다시 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보다 직급도 많이 올라서 더욱 바쁘게 일하고 있답니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남편과 설레는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도 있기에 다른 인연을 만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남편도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저를 잘 이해해 주어서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듬직하고 자상한 모습에 제 아들도 잘 따르고 있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옆자리에 누군가 있든 없든 항상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저의 행복보다는 그 사람의 행복을 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다 이겨내고 나니 이제는 저도 저만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놓쳐버린 행복을 꽉 잡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